예,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악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일단 해당 지역에 우리 국민 또 동포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도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중동 상황에 대한 리포트 전해드렸는데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이라던가 교민들도 지금 우리 이제 나라에 다시 이제 귀국을 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고 지금 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로 생겨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에 벌어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귀국 네. 직후에 곧바로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메시지를 냈다. 이건 굉장히 적절한 대처였다 이렇게 보고요. 또 현지 교민 안전 그리고 여행객, 주재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외 현재 긴급 대응팀이 급파가 된 상황에서 속속 귀국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좀 안도감을 주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모임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 한 분이 이집트에서 항공편을 잡지를 못해서 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중동 전체에 지금 제대로 항공기가 뜨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국적기를 투입한다거나 정 안 될 경우에는 군용기를 투입해서라도 우리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도 다각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늘 또 국회에서는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정부가 좀 늦었죠. 사실은 물론 이제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우방국인 미국으로부터 징후라도 어느 정도 좀 서로 정보 공유가 됐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어쨌든 이 안전에 관련된 컨트롤 타워인데 28일 날 지난달 28일 날 공습이 있고 나서 필리핀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박 4일간은 이제 비어 있는 부분.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 주재하시면서 여러 대책을 쏟아내시는데 이 대책들은 대통령 부재 중에 사실 관련 부처들이 논의했던 대책들을 지금 발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대책은 서 있는데 재가나 아니면 결정이 늦어졌다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까 이제 말씀 나누셨던 바와 같이 100조 원 규모의 이 금융 지원 프로젝트, 이 패키지, 예. 이 부분도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3월 1일자로 다 논의됐던 부분들이에요, 1, 2일자로. 근데 그걸 3, 4일간, 3일간 그럼 뭐 했다는 거죠? 만약 그게 시급했으면 이미 계획은 서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발표할 시간까지 2일을 그냥 소비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현지 교민 안전과 관련돼서도 20여 명은 물론 대사관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인가요? 어디로 육로로 1000km 이상을 갔다는 거잖아요. 급박하게. 그 뒤에 뜨고 나서 한 40분 이후에 폭격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좀 위험천만한 사태였던 거고 중동 일대 한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금방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송 대책 같은 것들이 지금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어찌됐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매사 빠른 것이 아무리 빨라도 이건 안전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저렇게 대책 질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다 발표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00조 원대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이분 세부적인 발표가 아직까지 저는 듣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100조 원 하면은 들어본 것이 코로나 시절 2020년도에도 100조 원 금융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 통상 보면 이제 이 대출 관련해서 기업 대출 그다음 회사채 발행에서 이 좀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촉발된 부분이 주식 관련해서 과연 이게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개입하는 형태의 지원이 있는 것인가 여부죠. 예를 들면 증권회사에 몇 조 원을 주고 나서 그 증권회사는 사실 주식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게 관련된 돈이 흐름이 있는지 여부도 좀 민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히 김용범 실장은 다 뭐 바로잡았습니다. 이 금융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주식 시장에 직접 지원은 없다라고 바로 잡았지만 예. 대통령의 말씀 중에는 주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그 금융 안정화, 금융시장 안정화 관련된 주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100조 원의 구체적인 이 배분 내역 등도 발표가 돼야 되겠다. 지금 30조 원 정도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때 내놓던 입장을 지금 어떻게 쓰든 그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다음 날 또 역대 최대 규모의 그러니까 최대치로 또 주식시장이 오르기도 했었어요. 물론 이렇게 급등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지만 국민의힘에서 그 하루 떨어진 걸 가지고 당장 정부를 공격했거든요. 그거에 따르는 명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자꾸 시장 안정 자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증권시장 안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발생할 때 교정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옛날처럼 주식시장 가격을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지는 말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다가 마치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처럼 자꾸 공격을 하는 거는 사실 왜곡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시장 안정 자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에 작은 경색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채권시장 안정 펀드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업 CP 발행에 있어서 일정하게 그 CP를 받아줘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인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떻게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 그 일반적인 상식과도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자, 거기다가 지금 유가도, 그러니까 기름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 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담합에 대해서도 이제 경고를 했고요. 최고 가격 지정제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기름값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된다고 이게 보세요? 뭐 큰 시세 그 경제적 대란이 있을 때마다 있는 얘기인데 실제 담합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만여 곳이 넘기 때문에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가격을 올릴 만한 이슈가 있을 때 너무 올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릴 만한 이슈가 있을 땐 또 내리지도 않아요. 예.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적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시장에 직접적 개입하는 형태가 아니고 갖고 있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이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기름값 관련해서는 사실 이 이란 사태에 반영된 기름값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름값을 매기는 이 체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저희가 특별한 소비인지 몰라도 여기 부가세를 산정하기 전에 특소세가 먼저 붙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가세가 붙는 요 형태 좀 어렵긴 한데 뭔가 불합리하다는 거죠. 이익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세금 위에 세금이 붙는 형태라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부분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특별소비세가 붙고 그 위에 부가세가 붙어요. 그러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특별소비세는 분명히 세금 형태인데 준조세인데 여기에 또 세금이 붙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차제의 유류 그 가격 산정 과정에 누적된 중복된 세금 부과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말씀하셨던 거는 뭐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또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석유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여건을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오히려 없애게 되면은 역진 현상 같은 게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석유 사용을 좀 자제하고 전기 사용을 늘리는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대안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제 유가 보면서 저도 이번에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아니 올릴 때는 번개처럼 막 올리고 내릴 예. 때는 그 거북이처럼 내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난 지 닷새 만에 120원이 올랐어요. 국제 호르무즈해협에 거기 갇혀 있는 그 유조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정부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유통 과정에서 뭔가 담합이 있었던가, 갑자기 사람들이 기름 소비를 늘린다거나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일종의 자기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기름값을 올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가 최고가를 지정하는 거 제도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사실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언급한 건 굉장히 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시장에 맡겨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다수를 피해를 보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시장 가격을 왜곡한다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뭐 담합이 있거나 이런 현상을 차단하고 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걸 사실 저렇게 대통령이 저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렇게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류가 공급되는 구조가 정유사가 사실 유류 소매하기 전에 일반 주유소에서 보통 일주일 내지 며칠 전에 석유를 받거든요. 그래서 파는 거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비싼 석유를 사오기도 전에 이미 가격을 올린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죠. 근데 저게 담합으로 인해서 됐다라고 하면 정유사끼리 담합했다는 거는 그건 쉽게 밝혀낼 수가 있어요. 공급가 담합은. 근데 소매가 담합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을 조금 더 실체적으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소매가라는 건 전국 만여 개에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그 석유를 갖다 파는 거니까. 근데 팔 때 어떻게 담합을 하냐?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사이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거 당신들 똑같으면 담합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일단 행정 지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저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최고가 지정 이외에.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상 또는 독점규제법상의 뭐 담합 이런 걸로 인해서만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신 건데 저런 가능성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행정수단으로 행정권고든 행정지도든 어떤 행정수단으로 먼저 일단 낮춰놓고 그다음에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저게 쉽지가 않아요. 올라간 건 잘못된 거지만 실효성 있게 저 가격을 유지시키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실무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기름값 막 오를 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잖아요. 알뜰 주유소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유소가 자기의 저장 탱크에 그러니까 정유사로부터 유통구조를 통해서 받아서 자기 주유소의 저장 탱크에 넣어놓은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정한 금액, 낮은 금액을 가지고 자기 저장 탱크에 갖다 넣어놨는데 그걸 닷새 만에 자기 걸 뽑아가지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한 200원씩 올린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 유통구조의 담합이 어디까지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럴 때 각 주유소에서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온다는 이유 때문에 그 기름값을 올린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기름이 펑펑 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행정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게 전쟁이 그냥 뭐 며칠 사이에 그냥 끝나버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가격이 낮아져야죠. 그런데 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을 예를 들어서 이 분포를 알려주는 거죠. 어디 가면 싸더라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뭐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주거나 고지해주거나 이렇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 주신 나쁜 행위들이죠. 그러나 그거를 저 어떻게 너 가격을 내려라고 강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런 말씀은 편하죠. 그리고 시원하죠. 그런데 실제 행정적인 수단을 찾다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실효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디가 싼지에 대해서 이 공시하는 정도의 그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정도의 좀 실효적인 대책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이미 오피넷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싸게 파는 주유소 앞에 막 자동차가 100m씩 그 100대씩 가가지고 기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올리면은 같이 올리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몇 군데 현상이 전체 시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는 최고가 지정제가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기름값 올라가는 것들이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중동 상황이 뭐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이 바로 이렇게 온 상황에서 어제 한국에는 이란 또 이스라엘 대사가 각각 기자회견을 이제 자청해서 자국의 입장을 이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침략이다 아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나라를 좀 지지해달라라는 이제 이런 호소도 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또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되는 걸까요? 일단 기존의 정부가 입장을 이미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빨리 전쟁이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느 한편을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아마 미국으로부터 무기 지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이 전쟁에 같이 참전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미 뭐 공개가 됐지만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나 무기들을 중동으로 재배치하는 작업들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미국이 임의로 빼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측하고 사전에 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도 좀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방어를 위해서 사용돼야 할 주한미군 무기가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됐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우리의 그 일종의 군사 공백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 정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그때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지만 참전하는 문제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무기 지원을 어디까지 그러면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숙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곳에서 대공 방어 방어를 위해서 천무 2를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쟁 당사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무기 지원을 한다거나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 무기가 직접 만약에 이란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란하고 간접적으로 전쟁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일단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 참전을 한다거나 이런 메시지를 로 읽히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란 측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란 국민들도 그렇지만 한국에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하고도 경제적으로 지금은 이란 제재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측면에서 경제 교류가 많이 중단돼 있기는 하지만 한때는 우리하고 경제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하게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는 이제 외교적인 그 행보 범위가 굉장히 제한돼 있죠. 왜냐하면 이미 북한이 그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어느 정도 이게 구도 자체가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희가 개입하는 부분은 극도로 삼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국방 전략과 안보 전략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같이 이란을 폭격한 이유는 이제 핵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란 그 지역을 좀 정비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정비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국가에 방공망을 만들어서 당신들은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의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동북아도 마찬가지로 대중국, 대북한 관련해서 국방과 안보 전략이 유사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따라 저희가 한 말 하나의 행보는 그런 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행보를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마 대통령이나 관계 당국도 이 점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언급을 회피할 부분이고 저와 같이 이제 이란에 대한 공습이 국제적으로 다른 명분이 없는 거라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외교전을 펼치는 것 같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얼른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 분 보시기에는 이 지금 공습이 글쎄요 뭐 장기화 지금 이야기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각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장기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워요. 미국 정부가 이란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신정 체제를 갖고 있는 그 체제이기 때문에 예. 이란은 이렇게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국가들처럼 쉽게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더군다나 그 혁명수비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혁명수비대가 그냥 단순히 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 다 관여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요. 이제 후계자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도 개입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체제가 금방 그렇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그러면 전쟁을 시작했느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잖아요. 네.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을 계속 바꾸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 자칫하면은 이란하고 협상을 해서 전쟁을 잠시 끝내는 방안으로 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이지만 점점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장기전으로 가서 좀 쿠르드족이 뭐 이란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미국 예. 쪽에서 지금 지원을 했다고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갈 경우에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최고 지도자가 선출이 됐고 발표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선출이 아직 안 된 것인지 몰라도 네. 이란에 선출이 되게 되면 다소의 약간의 양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란 핵 개발을 영구히 막는 거는 담보할 수 없는 거고요. 실제 10년간 그 우라늄 농축을 그만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란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폭격을 했다는 부분인데 실제 이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란은 저는 선군 정치를 하는 집단이라고 봐요. 신정이 아니고 신정이라는 건 내세운 거고 실제 안에는 혁명 수비대가 경제적 이권까지 다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해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이권 행사를 좀 보장해주고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의 합의로 사실상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전면전은 쉽지가 않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선거가 있고 이미 마가로부터도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후 외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결단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마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그런 형태의 정전 내지 뭐 종전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쿠르드 말씀하신 것처럼 쿠르드족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 또 이게 우리나라에는 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는 정치 내용을 좀 넘어가서 어제 있었던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거리로 나가서 청와대를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국민의힘의 움직임까지 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뭐 장애투쟁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로 국민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고요. 집회 신고조차 못해서 구호도 외치지 못하는 이런 장애투쟁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그 큰 공감대가 생겨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도적인 측면의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안착되는 과정까지는 일정 부분 약간 혼란기를 거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국민들이 왜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저항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지난 이제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가 어떤 그 행동들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다 목도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를 사실 어이없는 이유로 그냥 풀어준다거나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겨났지만 그 전에 각 재판부마다 판단이 막 엇갈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국민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정부가 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때 검찰을 통해 가지고 마구잡이 기소를 한다거나 정치 수사를 할 때 그걸 견제하는 역할을 사법부가 일정하게 해왔다고 하는 점은 전 이해합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요. 다만 최근 모습들을 보면 마치 어떠한 그 우물에 갇혀서 있던 사람들 같아 보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도 일정하게 견제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사법개혁 3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 왜곡죄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판 소원제
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사법의 어떤 개혁의 측면에서 한번 우리 사회가 논의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제도라고 보고요. 일단 제도를 시행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돼 있는 제도 운영하는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 것처럼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그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결국 통과가 됐고 이제 궁금한 것은 뭐 통과 자체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의 이 집회 부분은 어떻게 또 되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그 아마 이제 의원총회에서 장애투쟁을 결의한 그 날 다음 날 장애투쟁을 했기 때문에 원래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몰라서 실수한 부분이 아니고 불가피해서 집회 신고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로 걸었던 부분이고요. 자, 국민의힘의 집회 행태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부분과 별개로 이거는 저희가 비판 받아도 돼요. 국민적 평가니까. 그 별개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보면 재판사법 3법이 과연 이게 부작용이 일어날 법이냐. 그 자체가 부작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3법 자체, 특히나 대법관 증언법은 대법관 증언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차차 천천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대통령 한 분 치하에서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형태의 이 개혁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판소원법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데 14명, 심지어는 26명의 그 대법관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9명의 판단이 옳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미 재판부에서 한 분이 하고 세 분이 하고 9명이 판단했어요. 근데 여기서 14명이 여기서 나온 결론이 틀렸다고 누가 단정할 수가 있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바꾸는 그 결과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누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선출 경위를 보면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기관 구성의 과정을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요. 외풍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도적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판을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저 이건 좀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이 예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제 입이 아파요. 더 이상 얘기해도 뭐 도대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하는데 자,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고 한데 법 왜곡죄를 도입하자고 밀어붙인 시기 촉발된 그 사유를 보면 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사법부 비판받을 수 있죠. 사법부에서 진 분들은 모두 다 사법부가 편파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원피고 중에 진 분들은 누구라도 사법부 판결이 공정했다고 하신 분은 없어요. 억울하다고 하죠. 그건 감정적인 측면의 대응입니다. 근데 정치권은 감정적 측면의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조혜대 같은 사법부에서 지규현 판사 아까 말씀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했죠. 그럼 관점에 따라서 비판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규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그다음에 사법부 조희대 대법관의 그 대법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했죠. 그런데 그 전에 항소심에서는 그 같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그 대법원에서 이 사법부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 1심에서는 또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면 다수결로 보면 2대1이잖아요. 뭘로 판단할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불리한 판결하면 그 사법부는 문제가 있는 거고 유리한 판결하면 박수 쳤다가 이것도 묻히고 일단 내가 투쟁하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이 또 관대하면 또 문제죠. 이런 정도의 이 주관적인 감정적 대응 갖고 사법 체계를 바꾼다? 저는 이거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요. 법 왜곡죄 말씀하시고 재판소원제도 말씀하셨는데요. 법 왜곡죄는 지금도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권남용죄도 있다. 뭐 그걸로 이제 기소를 이번에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 동안에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던가, 또 판사가 정말 올바른 판단만 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 제도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모든 판사 검사들한테 다 적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법이 통과됐을 때 재량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까지 그걸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또 단설 조항까지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공감대가 일어날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만 적용하는 죄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판검사한테 다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재판소원제 비판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한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법관의 경우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하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고 하면 대통령 그러면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각 기관에서 대통령,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 몫이 세 명 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정치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리할 때하고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던 거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가 더 많이 숙고하고 어디가 더 많이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소 문제가 그것도 역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구체적인 이제 어떻게 시행할지를 한 결과가 일부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1, 2심 판결을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재판소원으로 가는 거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을 거친 경우에만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헌법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때 헌법 연구관들이 기본적으로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건이 다 가가지고 사심제가 된다고 하는 것도 지나친 왜곡이자 확대해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법원에서 다루는 거는요 전부 다 기본권 관련된 거예요. 재산권, 예? 명예훼손, 형사재판은 다 신체적 자유, 기본권입니다. 민사재판 전부 재산, 이혼, 그다음에 행정 다 기본권 관련된 것들이에요. 기본권 관련되지 않은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판사들이 잘못된 판단하면 그거는 뭔가 바로 잡혀야 되죠. 그런데 현 사법 시스템은 상급심에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뭘 했으면 건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밝혀서 자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 패소를 해요. 그럼 누군가 하나는 법 왜곡한 겁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재판의 이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일부러 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판단하죠? 또 하나는 재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형사적 처벌을 담은 구성 요건 중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재량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합리적 범위라는 단어 들어간 건 저 처음 봤어요. 합리적 범위 누가 판단합니까? 합리적 범위가 뭡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을 처벌 조항에 넣어놓으면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거 해당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면 수사기관이 수사하겠죠. 누가 수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역행하는 거예요. 근대로.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